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망 분석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거는 3프로 TV를 보고 이번 주 타이틀 중에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기사들과 연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이제 제목을 좀 뽑았는데요. 첫 번째, 소비자 물가 상승, 6월 FOMC 중요하다. 2번, 시장은 왜 연준 정책 기조를 믿지 못할까? 3번, 비트코인은 절대 화폐가 될 수 없다. 4번, 리스크 심화, 슈퍼사이클 반도체 업황 어디로 가나? 자, 제가 이제 궁금해하던 뉴스들의 정말 답을 얘기해 주시듯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3프로에서 이제 방송을 했는데요. 하나하나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소비자 물가의 상승, 6월 FOMC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KB증권 김효진 연구위원이 나와서 우리 이제 소비자 물가랑 FOMC 내용을 조금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처음에 이제 얘기 시작할 때 지금의 상황은 리플레이션 트레이드 구간이다, 기간이다. 지금의 현 상태를 이렇게 부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이게 리플레이션이라는 게 다시 다시 이제 계획을 하는 거겠죠. 뭔가 다시 이제 플레이한다. 그리고 트레이드 이렇게 이루어지는 상태겠죠. 이게 거래가 일어나는 상태겠죠. 그래서 최악을 벗어나서 성장도 좋아지고 물가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디플레 우려가 줄어드는 국면이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최근 성장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계속 오를 전망이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근원 소비자 물가가 전월 대비 1% 상승했고 이게 압박 요인이 되었다고 이제 얘기해 주면서 물가가 이제 계속 오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병목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공급 부족, 공급 쇼티지, 이것 때문에 이제 목재, 철근, 원자재, 중간재 부족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가 이제 이런 부족이 일어남과 함께 비정상적인 투기 수요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거를 가수요자가 발생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쌓이는 거죠. 안 그래도 없는데 투기 수요가 더 들어오고 그러니 더 이제 쇼티지가 더 나오는 거죠. 그런 거를 병목 현상이라고 이제 여기서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가 장기 평균 0.2%가 올랐고 그 다음에 연준 2%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요. 물가 장기 평균율이 0.2%고 이제 계속 연평균 이제 이런 게 연준의 연평균은 2%대 상승을 예상을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기조 효과도 있으면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니까 수요가 증가 추세로 갈 것이다라는 예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물가 상승이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연준에서는 예상보다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니 7월 FOMC에는 테이퍼링 시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런 수위를 조절할 예상이다라고 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번 이제 김효진 연구위원께서 이제 얘기해 주시는 이 요약을 해보면 지금의 상황은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라고 보면 되고, 지금의 이제 우려되는 상황은 병목 현상이라는 건데 이거는 공급 부족에 의해서 그리고 비정상적인 투기 수요에 의해서 지금은 물가가 계속 오르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연준은 물가가 계속 가파르게 오르는 걸 예상해서 7월 FOMC에는 테이퍼링 시기에 대해서 언급할 것이라는 예상을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장은 왜 연준의 정책 기조를 믿지 못할까? 이거는 이제 신한은행의 오건영 부부장님 거를 이제 제가
보고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 페드의 테이퍼링 선언이 임박했다. 테이퍼링 선언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논의를 하고 선언을 하고 어떤 시기가 되면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아직 논의하지도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계획은 있겠죠. 근데 그분들이 아직 논의했다라고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논의를 할 예정이라는 것까지. 네. 그리고 upcoming이라는 그 말이 8월 잭슨홀 회담에서 논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고, 페드에서 반기 금융 안정 보고서라는 것이 나왔는데, 거기 이제 내용을 보면 국채 수익률 낮은 수준이 지속될 거다라고 했고, 그래서 그 우려 때문에 은행은 자기 자본을 늘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반증해 보면 앞으로 국채 수익률이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금리가 계속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 국채율이 자꾸 낮아지는 거거든요. 인기가 없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은행들은 그것을 대비해서 자기 자본을 늘려야 된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옐런 재무장관이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경고 멘트를 날렸습니다. 양적 완화가 양적 완화가 양적 완화를 이제 정책을 펼쳤고, 그게 어느 틈에는 이제 테이퍼링으로 발표가 될 텐데, 그러고 나면 금리가 인상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양적 긴축으로 들어갈 계획 발표가 언젠가는 하겠죠. 근데 그게 한 23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조금 멀지 않나. 왜 옐런 재무장관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고려해야 한다라고 경고를 했는가? 그 경고를 했다는 의미는 조심스럽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겠죠. 그만큼 물가가 조금 많이 오르니까요. 네. 그리고 로렌스 서머스 조언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건 세 가지예요. 이분이 이제 어떤 것을 조언을 하셨냐면, 인플레이션 우려를 나타내서 인플레이션 기대를 누그러뜨린다. 자꾸 인플레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 시장에서 약간 인플레 이제 뭔가를 대비해서 사람들이 뭔가를 이제 시장에 움직임이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그냥 막 치솟지는 않는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됐고요. 연방 실업수당의 추가 지급이 9월에 한 번 더 있을 거라고 이제 예고를 했었고, 근데 연장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가 지급이 9월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당연히 이제 뭔가 계속 물가가 올라가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뭔가 돈에 대한 고용이라든지 수요 측면에서 조금은 긴장감이 오니까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구호기금 분배하는 속도를 늦춰라. 지금 여기 위에 보면 이제 양적 완화 얘기들이 많고 구호기금을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하겠다는 계획이 다 있었는데 그 속도를 늦춰라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세 가지 방법들로 인플레이션을 좀 누그러뜨리면서 금리를 천천히 올리는 방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한 것 같습니다. 페드는 물가 인상이 일시적이라는 이유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를 이제 왜 그런지 이제 한번 살펴보면 기저효과다. 전년 기준이라 기저효과가 분명히 있지만 이거는 시간의 문제이지 해결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모멘텀인데요. 보복 소비, 숙박, 중고차 등 물가가 오르고 공급 스퀴즈가 발생한 것도 당연히
이런 모멘텀이 있어서 우리에게는 급작스러운 일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것도 조금 지나면 일시적인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지나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재정부양책 얘기를 해보면 1.9조 원의 1,300달러 이제 캐시 지급은 직접적이었었잖아요. 근데 4조 원 부양책을 이제 예고한 상태고, 근데 이제 이 4조 원 부양책에 대한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해보면 이거는 직접 캐시 지원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나누어서 이제 가는 건데, 요 4조 원 부양책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아메리칸 자플랜이라고 해서 2.2조 원짜리가 있는데 이거는 인프라 투자거든요. 그래서 8년 동안 나눠서 이게 8년 동안 이제 나눠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 돈도 증세로 조달할 것이라고 했고, 두 번째로 아메리칸 패밀리 플랜이라는 것인데 이게 1.8조짜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교육이랑 여성 지원, 보육 10년을 나눠서 이제 지원하는 거고 이것도 증세로 조달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급작스럽지 않다는 얘기겠죠. 이제 그리고 클라다 부의장은 연말에도 금리가 안정되지 않는다면 정책 변경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이제 이분도 이제 실세라고 하시고 중요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다들 걱정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게 일시적이라고 하는데, 패드에서 일시적이라고 하는 이유들이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그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 틀렸다는 걸 언제쯤 알 수 있는 것인가? 금리가 안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떤 시기에 판단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기를 연말로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건영 부부장님의 이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제 테이퍼링 선언은 임박해 있다. 그러나 논의를 거쳐서 선언까지는 아직 8월까지는 시간이 있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수순이 금리 인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런 너무 급작스러운 금리 인상은 일어나지 않을 거고, 하지만 지금 물가는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옐런 재무장관도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신 거고, 네. 넘어가 버렸나요? 네. 네. 그래서 다시 페이지로 돌아와서요. 옐런 재무장관도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로렌스 서머스도 세 가지 조언을 해줬고요. 그 세 가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는 건데 그 속도를 늦추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페드가 물가 인상이 일시적이라 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들, 그거에 대한 이유 중에 뭐 기저효과, 모멘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재정부양책 중에 4조 원 부양책들, 급하게 뭔가 양적 완화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라는 내용이었고요. 크라다 부의장의 한 얘기는 연말에 가서 금리가 안정되지 않는다면 정책 변경을 고민해 보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건영 부부장의 이 내용이 아마 이제 이 발표하고자 했던 내용이 요게 전반부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5일 날 한 번 더 저녁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거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다시 정리를 하고요. 요 앞부분은 또 다음 주 하기 전에 조금 더 다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건영 부부장님이 요거 마무리 이제 해주시면서 이제 말씀하신 게 성장이 뒷받침되는 물가 상승이 아니라면 일시적인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크므로 성장 사이드를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요 내용을 할 때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아마 25일 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다시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비트코인은 절대 화폐가 될 수 없다. 이거는 한국은행 국장님 차현진 국장님이 나오셨는데요. 이제 그 전에 이제 뭐 비트코인 에 대한 우려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해주시려고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상자산 열풍이 불고 있는데 1894년에 코인의 금융학교라는 이제 책이 베스트셀러였었던 것 같아요. 요 내용의 핵심은 민간이 선택한다 라는 내용인데요. 민간이 뭘 선택하냐면 화폐를 민간이 선택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비트코인과 동일하다는 내용인데 이거를 이제 더 살펴보면 비트코인은 가상화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부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케인즈의 생각을 보면 케인즈 이제 대공황 때 나왔던 그 분이신데요. 그때 이제 그 가상화폐에 대한 내용도 정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싱이라는 걸로 지급수단, 가치저장의 개념이 있고 화폐라는 것이 그 두 번째는 타이틀이라는 건데 계산의 기본 단위로 이제 쓰인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비트코인은 싱은 지급 수단이면서 가치 저장 이거는 이제 만족을 하는데 타이틀 이게 뭔가 자격이 없는 거죠. 비트코인은.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자산으로서는 인정을 해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 왜 그러냐? 무체재산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특허, 실용신앙권, 저장권, 상표권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이제 인정되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서 인정을 받게 되는 부분인 거든. 그러니까 자산으로 인정된 부분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법정 화폐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Fed Money라고 이제 영어로 표기를 하면 let it money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화폐인 것처럼 해라.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법정 화폐라는 걸로 그런 화폐가 있고 그 다음에 법인이 이 자산으로 인정되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차현진 국장님께서 저는 이 내용을 이제 앞에 부분은 뭐 그렇다 안 된다 하면서 이제 얘기했는데 왜 화폐가 아니냐 화폐로서 왜 인정이 안 될까? 가상은 이해가 되는데 왜 화폐로서 인정이 안 될까 하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뭐 뭔가 나라에서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암호 자산은 무엇을 암호화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되는데 여기서 외국에 이런 말이 있나 봐요. Was it a cat I saw? 이거는 앞에서도 똑같이 읽을 수 있고 뒤에서 똑같이 읽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요게 재밌어서 이렇게 온 게 아니라 결국은 목적어 없는 허무함이라는 거죠. 암호 자산을 우리가 자산이라고 부르는데 무엇을 암호화한 것인가? 자산이라는 게 있냐는 거죠. 우리가 그냥 자산으로 인정을 해주니까 있다고 생각할 뿐이지 진짜 있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블록체인 이거는 기술이고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상화폐는 상품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개는 같은 게 아닙니다. 기술은 이제 그 블록체인 기술은 기술을 가지고 다른 거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고 CBDC가 나오는데 이건 정부 발행 가상화폐거든요. 이거는 정말 이제 현물로 찍어내지 않는 거를 이제 가상의 화폐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CBDC에 있어서는 뭐 어려운 거 아니고 관리를 하면 되니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 비트코인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냐라는 질문에 이제 차현진 국장님께서는 보호 없는 과세는 없다. 보호 없는 과세는 없다.
그쵸. 돈을 걷어가려고 하면 나를 보호해줘야죠. 다 이 말이 되게 인상에 남고, 이거는 이제 본인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나라에서 이제 어디 이 소속이 없으니까 국무총리 훈령으로 이게 할 수 있으니까 뭔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가상자산 거래소에 등급제를 부여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좋은 거, 나쁜 거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그리고 말하자면 뭐 뉴욕 거래소, 뭐 시카고 거래소 이렇게 따로 있듯이 그 곳에서만 그것을 거래할 수 있도록. 이게 여기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은 어디 뭐 어디 거래소에서만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차라리 시장을 관찰하고 과세를 명분하기가 쉽다. 그러니 이런 식의 방법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절대 화폐가 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이제 한번 이제 내용을 정리해 봤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이 내용은 비트코인이 진짜로 나중에 가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더 지나보면 알 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네. 그리고 리스크 심화, 슈퍼 사이클 반도체 업황 어디로 가냐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삼성전자 얘기인데 성명서 하이투자증권에서 이번에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내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출연을 하시고 이제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에요. 이걸 살펴보면 반도체 매수 유지는 하되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리스크 요인이 저번에 이제 나오실 때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첫째는 언택트 수요의 급감. 당연히 이제 코로나19가 끝나니까 조금 줄어들 거고 오프라인에서 이제 뭔가 이뤄지겠죠. 그래서 그리고 2번 메모리 반도체의 캐펙스 증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단가가 내려갈 것 같죠. 네. 그리고 세 번째 밸류에이션 배수를 하향 조정하였다. 당연히 이거는 이제 기저 효과처럼 이제 전년 대비 이게 고가의 밸류에이션을 줬던 거를 지금 이 시점에서 줄 수 없으니 하향 조정하게 되었죠.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이유가 리스크 요인이면서 지금 목표 주가를 하향한 이유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중국, 미국, 유럽의 IT 수요 성장률을 보면 지금이 피크아웃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드램의 수요가 떨어질 것이다. 하향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 이런 거는 이제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노트북 수요도 감소할 것이고 인도 스마트폰 시장도 부진하고 있다. 그리고 서버 수요량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은 그래도 예전에 강세를 계속 유지한다는 건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주가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디램 현물 가격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의 반등의 조짐이 조금 보인다. 그러니 한번 지켜봐라 하셨고 2, 3분기 실적 모멘텀을 기대하고 있다. 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도체가 지금 당장 안 좋아진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전년 대비 하면 당연히 수익률이 떨어질 거니까. 그래서 이제 주가에는 미리 반영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2, 3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을 거다. 그러나 이거를 기대하고 뭔가 투자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시고 미국의 ISM 제조 지수랑 OECD 기선행지수 그래프가 일치하더라.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이런 그래프를 보면서 이제 반도체가 PB가 동일하게 하향이 예상된다. 이 말 뜻은 이제 그 밸류에이션이 이제 당연히 이제 떨어지게 이제 계산이 돼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리스크가 빨라지고 있다. 주가 반등이 약간 있을 수 있으나
추경 매수는 주의하라 라고 이제 끝맺음을 맺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삼성증권을 비중이 제일 많이 이제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 샀을 때 이제 슈퍼사이클을 생각을 하고, 몇 년은, 적어도 1, 2년은 잘 갈 수 있는 장세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뭔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뭔가 시장의 변화가 엄청나게 왔고, 그리고 공급 부족, 쇼티지가 왔다는 게 아무래도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쇼티지 때문에 일어난 캐펙스 증가, 그에 따른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는 거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냥 좋을 수만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하반기에 가서는 뭔가 비중을 줄이거나 현금화하는 것이 방법이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앞으로 이제 조금 반등이 있으면 더 이제 과감하게 현금화하도록 이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간 뉴스플로어랑 그다음에 3프로 주간 전망에 관해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내용은 처음이라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것도 조금 부족하고 하지만 앞으로 계속 정리를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정리를 잘 할 수 있을 거라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이제 공부하는 첫걸음이라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도 시청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청하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공부해요. 감사합니다.